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 생활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무대가 없는 곳에서 가수들에게 불쑥 노래 좀 불러주세요 한다는 건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겠죠.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 소프라노 가수 현수연 씨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노래 한 곡 불러달라는 말을 했고 사전에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수연 씨 준비가 되셨어요? 네.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찾으며 흘러갑니다. 무척 슬픈 느낌을 주는 노래죠. 망국의 한이 서린 일제 시절의 동료여서 그럴 거예요. 중국 고전 악기에도 나오는 말인데 노래는 원래 그 당대 만백성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노래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아마 낯선 동료로 들렸을 테고 나이 지긋한 사람들한테는 어릴 적에 어른들을 따라 부른 기억이 되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동료의 작곡가가 누구라는 것. 그분이 대체 누구신데요, 작가님?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나도 몇 년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5년 전인 2017년 12월 13일에 충청북도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극단 시민극장이 제작한 연극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하는 연극이 이성구 연출로 공연되었습니다. 물론 그 연극의 희곡을 내가 집필했고요. 그러니까 장남수 극단 대표로부터 그 작품의 집필을 의뢰받게 되어서 작품 집필에 관련된 자료들을 섭렵해 볼 때까지 나도 몰랐단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히 밝혀드리죠. 좀 전에 현수연 씨가 노래한 동료의 원래 제명은 기령이었고 작사는 그 당시 18세의 윤복진이 1928년에 지었답니다. 작곡자는 다름 아닌 정순철이었고요. 정순철.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작가님. 그렇다면 정순철이란 이름이 그동안 왜 베일 속에 가려져 있을까요? 연극 울밑에 귀뚜라미의 공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작가의 글을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봐봐요. 실종자 구출 작전. 2017년 12월 3일에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건에 뒤이은 실종자 구출 작업을 지켜보면서 나는 자꾸만 우리들의 이번 연극 작업을 떠올리곤 했다. 이번 연극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야말로 6.25 전쟁 중에 실종된 옥천 출신 정순철의 신원을 회복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었다. 정순철은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의 외손자로 천도교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한국의 4대 동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서울에서 여고 교사로 재직 중에 6.25 전쟁을 맞아 납북이 된 인물이었다. 그와 동시대의 옥천 출신 정지원 시인처럼 그는 단지 납북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이름조차 우리 음악사에서 지워져야 했었다. 이른바 월북 작가의 작품들이 해금 조치가 된 1988년까지
그러니까 전순철의 신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험난한 질곡으로 점철되어 온 우리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와 아울러 아직도 진행 중인 우리 민족의 분단 비극을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지금 여기 우리들의 스토리를 무대화함이 올바른 연극 운동이라 할 때 옥천군과 극단 시민극장이 기획, 제작하게 된 이번 작업이야말로 분명 우리 연극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으리라고 본다. 이 작품을 집필함에 있어 대한민국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시인이 집필한 정순철 평전을 메인 자료로 사용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제대로 이야기하려 들면 롱 스토리가 되기 마련인데 두루 생략을 하고 내가 연극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게 된 정순철의 모습만 간단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이름으로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의 동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즉 애기 행진곡을 모를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정순철은 엄마 앞에서 짝짝꿍이란 그 동요의 작곡가예요. 그런데 정순철은 두레기도 6.25 전쟁 중에 납북 인사가 되어 실로 오랫동안 그의 이름이 그만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지워지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그는 자진 월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구한말에 정치적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동학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형의 외손자였던 정순철은 충북 옥천에서 실로 어렵사리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동학 교도의 딸이어서 모진 고초를 겪으며 옥살이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결혼에 의해 정순철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우리 민족의 암흑기였던 그 시절, 일제시절 천도교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일본 동경음악학교로 유학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도교의 초대 교주 손병희의 셋째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과 단짝이 되기도 했던 그는 본격적인 어린이 운동의 모체가 된 색동회의 결성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요, 반달의 작곡가 윤극영 등과 함께 동료 작곡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고 내지 유치원 교사 양성소, 경성 보육학교 등에서 그는 줄곧 음악교사로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8.15 광복을 맞이한 직후에는 윤석중의 작시로 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되는 저 유명한 졸업식 노래까지 작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수연 씨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하는 노래 아세요? 아, 그럼요. 제가 어느 때 불렀는지 초등학교 때? 네. 출생이 기구했던 것처럼 그의 종말 또한 기구해서 정순철은 서울 성신여고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에 6.25 전쟁을 맞아 피난을 가지 못한 채 학교를 지키다가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북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순철의 일대기를 연극화함이란 한마디로 그의 신을 회복함과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며 일제암흑기에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위세를 떨쳤던 어린이 문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작업은 우리 연극사상 최초로 주옥과 같은 동료의 세계를 전개함이 될 것이며 황금 만능주의 내지 속물건성에 찌들대로 찌들어 치열하고 각박하기 짝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일종의 청량제 역할도 할 수가 있으리란 자부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동요란 하찮은 어린이 노래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치우쳐 그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가 쉬운데
적어도 정순철이 활약했던 그 당시에 어린이 문화운동이란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란 연극의 스토리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현수연 씨? 네, 좋아요. 정순철은 슬픈 동화 속의 주인공. 이른바 위인의 생애를 무대화할 경우에는 피치 못할 몇 가지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째는 후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인해 주인공의 인간적인 흠결 등은 묘사할 수가 없는 일이다. 둘째는 해당 인물에 대한 지나친 미화로 말미암아 공감의 폭을 상실할 우려 또한 많은 것이다. 그리고 연극이란 갈등 구조가 필수적인데, 이른바 실존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작품의 플롯을 세우고자 할 때는 연극적인 재미를 구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일상이란 밋밋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도 관객들과 연극적인 재미를 공유하기 위해 정순철의 실존적인 생애를 날조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몇 사람의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무대상의 리얼리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조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10년경 가을날의 해질녘 충북 옥천군 청상면 문바위골 입구에 있는 어느 바위 위에는 외로운 모습으로 어린이 가면을 쓴 정순철이 앉아있다. 그는 품팔이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잠시 후에 어린 계집아이 가면을 쓴 안민자가 다가와서 정순철의 눈을 가리며 누구냐고 묻는다. 그리하여 남매처럼 다정한 그들의 관계가 밝혀진다. 거기에서 어머니 최윤을 기다리는 정순철의 일상은 반복이 되는데, 안민자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저당 잡혀 그만 어디론지 팔려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정순철은 어머니를 통해 동학의 기본적 이념 등을 전수받기에 이른다. 세월이 흐른 뒤 안민자가 등장하여 정순철이 일본 동경음악학교에 유학을 가게 된 과정 등을 해설해준다. 그에 따라 일본 동경에 있는 정순철과 윤구경의 자취 생활상이 소개되고, 방정환에 의해 윤구경이 동요를 작곡하게 되는가 하면 본격적인 어린이 문화운동을 위한 색동회가 결성되는 과정 등이 전개된다. 한편 한양에 있는 어느 한옥에서는 안민자가 자기 딸인 주미영, 어린 계집아이 가명을 쓴 에게 정순철 작곡의 동요를 가르치는 모습이 전개되면서 주미영의 아버지로 주씨가 소개되는데, 주씨는 뇌졸중에 의해 수전증이 심하고 말이 어눌한 모습이다. 주미영이 계집아이 가면을 벗음과 동시에 여고생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녀가 재학 중인 동덕여고 교정에 있는 숲속 장면이 전개되기도 한다. 거기에서 주미영은 음악교사인 정순철에게 갈리필이라는 작곡집의 사인을 요구하는데, 그런 행위 등을 통해 그녀가 정순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동시에 하고인 추애란의 전원에 의해 동기생인 주영의 생부의 과거가 밝혀지는데, 놀랍게도 주영의 생부가 주색 잡기에 능했던 한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미영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 주씨로 드러나기에 이른다. 이윽고 주미영은 자기 어머니 안민자가 고급 요정 대림각의 기생이었다는 사실 등도 알게 된다. 무서운 의혹과 충격에 휩싸인 주미영은 하고인 추애란과 주영애를 생일날에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추애란이 일러준 어머니 안민자와 주씨의 정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추애란의 전원은 사실로 드러난다. 다만 주씨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주색 잡기에만 능했던 한량이 아니라 항일 독립군 부대의 군자금을 대기도 했던 애국자로 밝혀지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정순철은 아내 황복화에게 주미영이란 제자의 적극적인 구애 공세로 인해 괴롭기 짝이 없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 이윽고 색동회가 주최하는 1930년의 어린이날 기념 축하 행사가
천도교 중앙회관 강당에서 벌어진다. 방정환에 의해 정순철이 소개되고 정순철이 동독요고의 사중창단인 돛담배를 이끌고 등장한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4대 동요인 반달, 윤구경 작사 작곡, 고향의 봄,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오빠 생각,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 애기 행진곡, 윤석준 작사, 정순철 작곡 등을 가벼운 해설과 함께 차례차례로 들려주는데 정순철은 애기 행진곡을 대신하여 최근에 만든 작품 기러기,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를 들려주기로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속에서 돛담배 일원으로 참가했던 주미영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급히 김 씨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게 되는 사건도 발생한다. 안민자가 다시 해설자로 나타나 현기증에 의해 쓰러졌던 주미영이 퇴원을 한 다음 가출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추혜란이 등장하여 그녀에게 주미영이 정순철 선생을 짝사랑했었던 사실 등을 전해주기도 한다. 8.15 광복을 맞은 이후에 정순철은 윤석중, 윤구경 등과 더불어 노래동무회를 결성하여 동요 보급 운동을 전개하면서 윤석중의 추천에 의해 졸업식 노래를 작곡하기에 이른다. 정순철이 작사가인 육성중 앞에서 졸업식 노래의 작곡이 완성되었음을 일러줄 때 안민자가 찾아와 주미영의 소식을 들은 바가 없느냐 하고 묻게 되면서 해우가 이루어진다. 물론 40년 만에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만난 그들의 애틋한 대화 속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인생들의 페이소스가 담담히 묻어나기도 한다. 6.25 전쟁 중인데 국군에 의한 서울 수복이 임박했을 무렵 서울 성신여고 교무실에서는 정순철이 모처럼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때 인민군 1, 2와 함께 나타난 인민군 대위 주미영이 김일성 장군의 특명에 의해 선생님을 모시러 왔다는 말을 하며 정순철을 이끌고 사라진다. 2시간짜리 연극의 내용을 짧게 요약했으니 듣기에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만 느낀 걸로 만족하여 주십시오. 일제, 동학, 천도교, 어린이운동, 동요, 음악교육, 8.15 광복, 6.25 전쟁 등과 같이 정순철을 애워싼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나 엄중한 것들이어서 섣불리 터치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잡지 극장에서 공연까지 표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